안녕하세요. 베라TV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뭐 간단하게 보경 씨하고 제가 공지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저희 지금 베나TV가 후원금을 통해서 이제 제작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후원금이 들어오긴 하지만 아직은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좀 끝까지 많이 봐주십사 부탁드리려고 앉았습니다. 광고를 끝까지 보셔야 그게 이제 광고료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또 이 후원금이 이제 나중에 정기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광고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찮더라도 광고 좀 많이 봐주세요. 네. 왜 뭐 솔직히 뭐 이렇게 떨면서 하는 것 같아 할 건 다 아는 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네. 아니 이게 항상 공지를 볼 때 우리 보경 씨가 좀 얼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는데 제가 있어도 얼어 있네요. 하여튼 네. 뭐 좋습니다. 저는 뭐 따거 할 말은 없고요. 저희 프로그램을 공유하기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시 말해서 이렇게 퍼날르기라고 또 얘기를 하시는데 이 옛날 그 동영상 밑에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어요. 그거 딱 누르면 뭐 여러 가지 SNS들이 뜹니다. 뭐 그게 어디가 됐든 퍼날르기를 많이 해주시면 또 많은 시청자분들께 이게 저희 프로그램 모르는 시청자분들에게도 홍보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공유하기, 퍼나르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많이 도와주세요. 정말 많이 필요하대요. 네, 그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춘근의 국제정치 공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만석을 이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1월 21일이죠 오늘이. 네, 토요일에 이제 공개 강연을 시작하는데 오늘의 주제는 어떤 건가요? 그렇죠. 오늘 1월 21일이니까 네. 1일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뭐 중요한 그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그래서 1일 사태라는 그때 이제 무장공비라는 단어가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김신조의 청와대 습격 사건. 무장공비, 그 무장을 한 공산 비적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뭐 그 영어로 말하면은 그 뭐 영어로는 게릴라라고 그래야 되나요? 스페셜 포스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간 그 북한이 1968년 1월 21일 날 31명의 특공대를 서울로 내려보내가지고 이제 뭐 서울 일원에서 이제 엄청나게 전투가 있었습니다. 거의 한 달 전투가 진행됐죠. 이 사건이 그 박정희 대통령으로 하여금 뭐 반공을 더 야 저게 나를 죽이러 특공대를 보내 이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남북한 관계가 이제 최악으로 치닫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72년에 유신이라는 뭐 상당히 그 억압적인 독재 체제인데 그 체제를 만들 수 있는 빌미를 제공을 했고 그 사건 이후에 또 닉슨 독트린이라고 해서 한국은 지금 급해 죽겠는데 미국은 아시아에서 손을 띄겠다는 사건이 그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이 한국이 70년대 초반 그 남북한 관계에서 그 엄중한 상황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그 신호탄적인 사건이 1월 21일 날 이제 일어났었습니다. 향토 예비군 창설도 이 사건과 예비군도 그래서 직접적인- 생긴 거고 지금 예비군이 있지만은 이때 그 향토 예비군도 그때 4월달에 창설했죠. 1월달에 이 사건이 났고 31명 중에서 30명을 사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이제 참 그 북한에서는 너 가서 잡히게 되면 죽으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차마 죽지를 못하고 이제 생포가 됐습니다. 생포 됐을 때는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청와대를 까러 왔다. 그리고 박정희 목을 베러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청와대 까부수고 박정희 목더러 왔수다. 이게 그렇게 그 네, 첫 번째 워딩이었어요. 북한말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지금 생존해 계시고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돼가지고 이제 뭐 이 생존해 계시는데 김신조 목사님. 그렇죠, 네. 그렇죠. 그때 그 전투가 있었던 거가 여기 저 서울 북쪽 올라오면 세검정이라고 있는데 그 세검정에서는 뭐 진짜 시가전을 했죠. 그래서 그 종로경찰서 담당 구역이니까 종로경찰서장이 거기 갔다가 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검정 고개 언덕에 그 동상 하나 있는데 그게 종로경찰서 경찰서장 그 동상이죠. 그리고 그때도 이제 시내버스가 다 있었는데 그 효자동으로 가는 시내버스가 폭탄 맞아가지고 터졌습니다. 그 버스가 바로 그 버스에서 사장 아들이 우리 반 저랑 고등학교 같은 반이었어요. 그 우리는 아주 절절하게 그걸 느꼈죠. 그리고 그때 이제 전투가 시작되는데 제가 그때 그 지금 정부 총사 바로 뒤 거기 이제 전부 다 그 기와집들 잔뜩 있었는데 적선동이라고 그러는 지금도 뭐 적선동 마찬가지죠.
그 적선동이라는 동네에 사는데 밤에 이렇게 보면은 그 하늘이 번쩍번쩍하는 거가 그 조명탄 터뜨리는 거, 그리고 총소리가 콩복듯이 들립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책을 쓰면서 그런 말을 썼어요. 그때는 그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자기네를 죽이러 온 북한 특수부대하고 한국군이 전투하는 총소리를 들으면서 청와대에서 근무한 겁니다. 그렇죠. 청와대에서 당연히 적선동에서 들리니까 청와대에서 당연히 그 소리가 들릴 텐데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뭐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있는데 죽이러 온 부대하고 한국군이 그 부근에서 전투를 하고 있으면은 그때 그 사람의 정책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 하는 거를 생각해 보면은 그때 그 박정희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거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은 장군 출신이고 그렇죠.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그날 박정희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 설계를 그렇죠. 하고 있었다. 뭐 68년이니까 이제 그 집권하고 7년째 정도 되는 해입니다. 61년에 5.16이 났으니까 진짜 대통령이 되고서는 한 5년 되는 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박정희 대통령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이제 자주국방이라는 얘기를 무지하게 강조하는데 요거 바로 며칠 후에 3일 후인가? 1, 2, 3입니다. 그때 미국의 정찰기 한 대가 그 북한의 공격을 받아서 추락을 했어요. 그때 미국이 1.21 사태에 대해서는 별 뭐 이렇게 대응을 안 했는데 정찰기 떨어지니까 완전히 나라가 총동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북한하고 얘기하겠다고 막 그랬을 때 그 미국은 요거하고 조금 다른 거다. 하여간 미국이 그때 행동을 보인 것이 그렇게 세게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미군은 한 명도 안 동원됐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한미방위조약에 의하면은 이제 북한이 도발을 하게 되면은 그럼 같이 싸워야 되는 게 한미방위조약인데 이거는 한국군 혼자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걸 통해서 이제 배운 거가 있을 거예요. 뭘 배웠겠습니까? 미군이 개입하지 않는 전쟁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미군이 개입하지 않는 전쟁이 바로 서해오도 사건들입니다. 서해오도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는 미군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릴라 전쟁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뭐 강릉 무장공비 사건, 무슨 공비 사건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거의 전적으로 한국군이 맞는 그런 일이 되는 그런 계기도 됩니다. 전술 전략적으로. 이때 그 공비 중에 한 명은 살아서 북한으로 돌아갔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그거는 100% 확실하지는 않고 네. 뭐 설이다는 말도 있고 같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몇 명 넘어온 걸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몇 명 넘어온 걸 뭐 시질 않았으니까 죽은 사람 숫자가 30명이고 한 명이 살아있고 그래서 생포됐다는 31명으로 이제 한국이 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충근 박사님은 그 북한의 제한전, 그러니까 미국의 개입을 막는 그런 선에서 끊임없이 도발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미군이 한강 이남으로 부대를 옮기도록 한 것도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군과 단독으로 전투할 수 있는 이 지리적인 그렇죠. 아직 뭐 그 주한미군이 한강 이남으로 내려가진 않았지만은 지금 뭐 아직 동두천은 이제 많이 그 숫자가 줄었죠. 의정부에 지금 아직 일부 남아 있고 그런데 하여간 이 사건 이후에 미국 7사단이 이제 철수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미국이 이제 2사단하고 7사단이라는 그 육군 보병사단이 있었는데 7사단이 그 휴전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예. 그래서 7사단이 70년대 초반에 나가면서 이제 155마일 휴전선을 한국군이 전면 100% 담당하게 됐죠. 그리고 미국은 이제 7사단은 뭐 미국 저쪽 그 텍사스에 있는 킬린이라는 도시로 7사단이 이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휴전선은 전부 한국이 지키는 뭐 그런 계기를 제공한 사건이라고도 또 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121은 향후 한국의 그 정치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그러니까 6.25 때 북한의 실수는 정규전을 했다는 겁니다. 정규전. 미국하고 정규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가 지구에 없어요. 그 북한의 실수를 또다시 반복한 최후의 바보는 후세인입니다. 저게 미국하고 정규전을 붙은 거예요.
그죠? 전기전으로 미국하고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탱크 가지고 붙었단 말이지 미국하고. 미국하고는 탱크로 싸우면 안 됩니다. 그거는 게릴라가 가서 싸워야지. 그래서 그 탱크로 진 다음에 게릴라를 하니까 미국이 쩔쩔매는 거죠. 바로 이 게릴라 전쟁. 그리고 제가 한 4, 5년 전에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 전략의 그 결론에 그럼 북한은 이제 우리가 계산을 다 해보니까 우리가 훨씬 세더라고요. 저는 세다고 그러니까 물리력으로 한국이 더 세다. 그러면 북한은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냐? 그렇진 않다. 그러면 어떻게 전쟁을 할 거냐? 대한민국이 가지는 더 우세한 무기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전쟁. 한미동맹이라는 막강한 전쟁 억지력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전쟁. 그게 이제 게릴라전이죠. 게릴라전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한 한국 군복 입힌 병사를 한 1000명쯤을 대전에 풀어놨다. 어느 날 밤에 갑자기. 그래놓고 총을 갈게 되기 시작했다. 그럼 한국에서는 뭐 큰일이 나겠죠. 그죠? 그렇죠. 근데 북한은 그건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그건 한국에 있는 군부대가 한국 정치가 나쁘기 때문에 반란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른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000명이 올 수 있냐? 예, 올 수 있어요. 어떻게 오냐면은 그래서 북한에서 제일 우리가 무서워하는 무기를 그 이제 제가 어떤 그 미국 아주 유명한 국제정치학자랑 해외 일본에서 세미나 하는데 나보고 그러더라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서 뭐를 제일 무서운 무기라고 생각하시오? 그러길래 내가 핵무기 아니요? 그랬더니 아니죠. 그러더라고. 그 뭐요?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그때 순간 알아차리고 당신 지금 AN2를 제일 무섭다고 말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그 저공 비행이 가능하고 레이더에 잘 안 걸리는. 그거 뭐 비행기 같지도 않은 거예요. 옛날 거 우르릉 하고 나는 건데. 나무로 돼 있는. 나무인지는 모르겠어요. AN2라고 공산권에서 쓰는 그냥 조그만 작은 수송기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게릴라가 몇십 명 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로 뭐 그 몇백 대가 한꺼번에 오는 것은 아니고 북한이 이제 연습하는 거가 그 AN2라는 엔진 있는 비행기를 고무줄로 있습니다. 글라이더를. 그래서 수십 명씩 탄 글라이더를 있는데 글라이더는 정말 나무예요. 그건 엔진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높이 떠서 평양쯤에서 떠가지고 따라오면 글라이더가 뒤에 몇 개 따라오겠죠. 그리고 휴전선쯤 와서 줄을 끊고서 걔는 돌아가고 이 글라이더는 쭉 오는 겁니다. 근데 이 글라이더는 거기 나오지도 않잖아요. 레이더에 잡히지도 않고 포착이 안 되죠. 그리고 밤에 그 글라이더가 활강을 하니까 고속도로 같은 데 착륙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까 1000명은 너무 많고 300명이라 치자 300명. 그러니까 김신조 같은 부대 124 군부대 300명이 어느 날 새벽 5시에 대전에 집결해서 정부청사를 총을 갈게 되고 점령을 했다. 그리고 이것은 북한이 보낸 게 아니라 한국 군복 다 있었으니까 그럴 때 한국은 어떻게 할 거냐는 그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때도 미국이 개입하기 힘들고 우리가 좋은 무기 가지고 있어도 그거로 싸우기 나쁘고 이미 시가전이 되면은 무슨 뭐 로켓가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소총이지 그때는. 그러니까 북한의 소총이나 우리 소총이나 그건 같은 거고 퀄리티가. 바로 이런 문제들. 이제 그래서 그 어시메트릭 워페어라는 게 아주 우세한 무기를 가진 상대방한테 형편없는 무기를 가지고서 덤벼서 지지 않을 수 있다는 그거의 하나의 효시가 됩니다. 역사적으로는 월남전이 바로 월남전이 그렇죠. 무기 강한 쪽이 진 전쟁. 그렇죠. 제가 최근에 심심해가지고 뭐 심심하다기보다도 우리 와이프가 그 영화를 다운받는데. 네.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다운해 줄게. 그래서 내가 그 혹시 그린베레 있나 찾아봐라 그랬더니 그린베레를 다운을 했어요. 그래서 뭐 그냥 봤더니 그 옛날에 내가 그 학교 우리 다 단체로 가서 본 영화입니다. 학교 다닐 때. 완전히 그 느낌은 다른데 그린베레가 바로 미국이 그린베레 만들기 전에 미국 대통령이 아이젠하워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한국전쟁이라는 전쟁을 보고 야 이거 세계 최대 강한 미국이 쩔쩔매는 전쟁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제 이런 전쟁은 그만 해놓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제 미국한테 덤비는 적은 그 심장을 타격하는데 소총으로 쏘지 않고 핵폭탄으로 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의 전략 이론이 매시브 리탈리에이션입니다. 대량 보복 전략.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미국한테 덤벼들거나 미국
동맹국한테 덤비면은 우리는 그 원점을 핵폭탄으로 공격을 하겠다. 그러니까 덤비지들 마세요라는 그런 전략인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월남이 싸우는 거 보니까 핵무기 가진 미국한테 막 그러니까 미국한테 막 덤비는 거라기보다도 미국의 동맹국한테 소총 가지고 덤비더라는 그런 얘기죠. 죽창 가지고 덤비고. 근데 그렇다고 월남을 가서 이거를 어디를 게릴라전에서 어디를 핵폭격해야 됩니까? 게릴라전에는 핵폭격을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게릴라 총사령부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아마 핵폭탄 맞으면 게릴라가 10배 더 많이 생길 거래요. 분노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케네디 대통령이 이거 매스 리탈리에이션 우리가 핵으로 공격한다는데 이거 헛거구나. 그래가지고 이런 종류의 전쟁에는 이렇게 대응하겠다 해가지고 만든 부대가 그린베레. 네. 그래서 그린베레 그 노래 보면은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뭐 병사들 해가지고 뭐 100명이 지원했는데 그 중에서 단 3명만 그린베레 이 합격이 됐고 그린베레는 뭐 외국말도 몇 개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 끝내주는 부대를 만들었어요. 그게 또 미국의 게릴라 부대의 또 효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그린베레라는 영화는 바로 그런 영화죠. 예, 그 1위라고도 뭐 다 관계될 수 있고. 이 1.2일이 나고 나서 이제 한국군이 독자 보복 계획으로 입안했던 게 바로 이제 실미도 특수부대였습니다. 그렇죠. 실미도 네. 만들어서 이제 우리도 북한을 가서 평양을 그런 식으로, 타격하자. 네. 보복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뭐 우리나라 그 역사 이게 휴전선의 역사는 하여간 뭐 휴전 위반 사례가 수십만 건이 넘는 역사입니다. 수십만. 뭐 수천이 아니라 수십만. 그러니까 지난 휴전하고서 지금 60년 넘었는데 수십만이면 1년에 몇천 건 그렇죠. 일어났다는 소리죠. 정전협정 위반. 네. 정전협정. 그 우리가 거길 DMZ라고 그러죠. Demilitarized Zone. 그러니까 비무장지대인데 사실은 가장 잘 무장된 지대입니다. 세계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무장된 것도 없죠. 다 쥐레 깔려 있고 그 바로 그 손에는 뭐 고압전류가 흐르고 2km 해갖고 4km 벌려놓은 5km 했는데 4km도 아니에요. 북한이 자기네 그러니까 북한 철조망이 있어야 되고 우리 철조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휴전선에서 2km씩 뒤로 밀렸으니까 북한이 자꾸 앞으로 옵니다. 북한이 오면 한국군도 앞으로 가요. 또 걔네들 앞으로 오면 또 앞으로 가고.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은 2km도 안 되는 곳도 있어요. 8,900m에 불과한 곳도 있다. 그거는 지금 모르겠는데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전방에 우리 이 사관 생도들 이제 실습하는데 따라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1,500, 1,600m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 포나 제쪽 포나 그냥 서로 상대방을 그러니까 뭐 곡선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직사할 수 있는 겁니다. 직사. 그러니까 그냥 표수평으로 날아가서 맞출 수 있는 뭐 그런 거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거기 가보면은 이 나라는 지금 평화는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냥 느낄 수 있습니다. 아까 베트남 얘기 잠깐 하셨지만 베트남 평화협정 맺을 때 그 남베트남, 북베트남 정부 이외에 베트콩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게릴라 단체도 그렇죠. 서명했습니다. 파트가 일부가 된 것이죠. 서명의 주체의 하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월남이 평화협정 맺은 다음에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평화협정을 맺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키신저 박사는 노벨상도 받습니다. 근데 이제 키신저 박사하고 노벨상을 같이 받게 된 게 그 레둑토라는 네. 그 월맹의 그쵸, 지도자죠. 그렇죠. 네. 같이 받게 됐는데 레둑토는 아직 평화가 오지 않았다 해가지고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키신저 혼자 받았는데 그 평화협정 맺고 이제 2년 만에 월남은 죽었죠. 지금 북한이 죽어라 맺자는 평화협정이 그렇게 될 거다 해가지고 여기선 죽어라 반대하는 겁니다. 이쪽이 일부분에서는. 1월 20일 미국 시간으로 이제 금요일 날이었나요? 네. 트럼프 신임 대통령의 취임식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돼가지고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토요일 새벽 2시였습니다. 2시에 취임식을 했는데 이제 그 취임식 저는 뭐 생방송으로 보진 않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뭐 유튜브로 쭉 봤는데 트럼프 취임 연설이
16분짜리 아주 짧은 연설입니다. 내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미국에서 우리가 오래 공부하고 거기서 살았어도 영어가 완벽하지 못합니다. 미국 사람처럼 들을 수 없어요. 그리고 미국의 어떤 문건을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한 10페이지짜리 문건을 보다 거기 단어 하나도 안 찾고 읽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만큼 오래 영어를 공부하고 그랬어도 그렇게 모르는 게 많아요. 오늘 트럼프 방송은 제 그 와이프랑 같이 들었는데 둘 다 한마디 모르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쉬운 단어로만 시종한 거네요. 그리고 들은 다음에 그거를 프린트를 떴습니다. 뭐 제가 가방에 지금 넣고 있는데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가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나는 어떤 대통령의 취임식 봤을 때도 모르는 단어가 있어서 사전 찾아갖고 뜻을 다시 확인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거는 단 한마디도 너무나도 쉬운 말로 너무나도 분명한 말로 아마 우리나라 웬만큼 대학교 졸업하면서 나는 그래도 영어를 꽤 공부를 부지런히 했다는 사람은 뭐 그냥 쭉쭉 읽을 수 있는 그런 용어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피플을 상대하는 것이죠. 나는 그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뭐 무슨 웃기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뭐 레이시스트라고 그러고 뭐 하여간 인종차별주의자 이런 말 쓰는데 이 사람이 오늘 한 말이 미국 국민들 중에서 그동안 잊혀졌던 사람들 forgotten men and women 잃어버려졌던 남자 여자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쉬운 용어로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그 지난번에 미국 선거 이렇게 쭉 설명할 때도 트럼프가 하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4학년을 다니면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쉽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쉽게 알아듣는 것이죠. 나는 우리나라 그 지도자들도 정말 초등학교 4학년만 다녀서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할 수 있는 그런 나는 이게 이제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 첫마디가 뭐냐면은 자기가 그 대통령이 됐는데 역시 그 뒤에 오바마도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지금 망가진 나라를 내가 이어받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망가진 나라를 이어받고 문제가 많은 나라를 이어받았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러면 안 되고 하여간 그 예를 들어 사람은 조그맣어요. 다른 때보다 사람이 조그맣대요. 근데 거기 비가 오는지 전부 다 우비 입고 앉아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는 건 어떤 사람들이 그 추운데 뭐하러 가면서 이제 그거는 대수롭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건물 속에서 하는 그 파티에 가는 게 더 대단한 거지. 백악관 내 저녁 식사에 가는 거가 제일 대단한 거겠죠 아무래도. 근데 하여간 바깥에 앉아있는 사람은 다른 때보다 이제 훨씬 적었다고 얘기하고 그런데 보통 이제 모든 대통령 물려받은 사람이 하는 말이 정권의 평화로운 이양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고 또 민주주의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날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정권의 순조로운 이양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정권 그 권력의 소스가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people 국민들에게로 정권이 이양됐다. 그 황당한 얘기죠. 아웃사이더와 인사이더. 그러니까 그렇죠. 기득권층을 싸잡아서 비판을. 그러니까 워싱턴의 파워가 이제 민중의 미국 보통 사람들의 파워로 그렇게 권력이 이전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정부는 모든 이익을 자기네들이 채갔는데 그리고 미국 국민들은 그 정부 관리들이 채가는 이익의 그 대가를 그 사람들이 항상 대고 있었다. 근데 앞으로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조금 좀 그 정치 오래 한 사람, 워싱턴에서 수십 년 살았던 사람은 뭐 좀 깨림직한 그런 언급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번에 계속 강조한 거가 아메리카 퍼스트. 네, 미국 제일주의. 네. 참 국가주의자입니다. 국가주의자. 뭐 세계가 다 함께 우리 모두 다 같이 잘 사는. 그래서 미국은 세계 여러 나라 중에 하나일 뿐 미국이 독특하다는 사실은 그리스가 독특한 거랑 똑같은 수준의 독특합니다. 라고 오바마가 얘기를 했죠. 미국 사람들은 그러면 딱 질색을 우리는 세계 모든 나라랑 다르게 독특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오바마는 우리는 세계와 함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는 그거는 더 이상 아니고 제가 그 이제 히스토리 채널에서 오바마스 리가시, 오바마의 유산 해가지고 이제 특집으로 해줬는데 뭐 그냥 전부 뭐 다 괜찮아요. 근데 조금 좀 난 오바마를 좋아하는 순서로 B 플러스 정도만큼 좋아합니다. 그 C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A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냥 좋아하는 편인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조금 좀 실망을 한 거가 그리고 며칠 전에 우리 베나TV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그 뒷사람을 위해서 조금 방해하는 것 같다는 그런 네. 느낌을 받았죠. 그런데 그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임기 동안에 미국을 이만큼, 그러니까 모셔도 이만큼 키워놨다, 이만큼 업그레이드 시켰다. 그런데 트럼프가 행정부가 돼가지고 아마 20-30% 다운그레이드 내려갈 거다. 힐러리가 됐으면 20-30% 올라갈 텐데. 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쇼크였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대통령이 들어오는 대통령한테 그리고 이제 그 나가는 거를 이제 좋은 의미에서 기념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도 오바마스 리거시라는 건 그 유산이라는데 좋은 의미의 그 좋은 의미를 말할 때 리거시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올림픽 레거시 그럼 그렇죠. 올림픽 한 다음에 우리에게 그렇죠. 무엇이 남았나.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좋은 프로그램에서 그거는 조금 악담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 시작도 안 한 대통령한테 나라를 20-30% 망가뜨릴 거라고. 근데 아마 텔레비 아니랬으면 저건 나라를 망칠 거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르죠. 20-30%가.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를 제가 오늘 뭐 그냥 지금 이제 뭐 어제부터 읽기 시작한 책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네, 빅 아젠다. 어. 네, 가장 큰 아젠다. 프레지던트 트럼프's plan to save America. 미국을 지키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플랜. 계획. 네. 데이빗 호로위츠. 네. 내가 이 책을 그 지난 1월 1일 날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반센드 노블이라는 서점에서 산 책입니다. 그 12월 32일에도 없었는데 1월 1일 날 갔더니 잔뜩 깔려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샀는데 데이빗 호로비츠라는 사람은 정말 미국의 거의 최악의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것이 세계를 위해서 좋은 일이야라는 책을 젊은 시절에 썼던 사람입니다. 뭐 아주 그 좌파 중에 유명한 좌파 학자고 유태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또 보수로 전향을 했는데 이 사람 책 본문 1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본문 1페이지에 For 8 years, 지난 8년 동안 We have been led by a commander-in-chief. 우리는 이런 사령관에 의해서 이제 지휘받았다. Dedicated to appeasing our enemies. 우리의 적국에 대해서 아부하고 유화 정책. 우리 적국에 대해서는 아부를 하고 and degrading our military. 우리나라 군사력을 능력을 낮추고 어느 정도냐면 reducing its forces to their lowest level since World War II. 2차 대전 이후에 군사력을 가장 약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대통령에 의해서 우리는 이끌리고 있었다. 이런 견해도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나라를 이렇게 크게 했는데 이제 트럼프가 돼서 나라를 좀 망가뜨릴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오늘 그 일단 이제 우리가 그 여론조사 같은 거를 제가 이제 이건 좀 거짓말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이 30-40% 안 되는 거로 나오더라고요. 11월 8일 날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은 50%입니다. 조금 모자른 미국 전체를 치더라도 그 게임의 논리상 트럼프가 주에서 승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승리한 거고 원래 게임은 그렇게 하는 거니까 전체 숫자를 해도 49몇 %인데 그게 취임하는 날 40%도 30몇 %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찍어놓고서 후회를 한 사람이 찍은 사람의 절반 한 20%가 넘어야지 그 퍼센트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거는 딱 보고서 저거는 올바르지 못하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론조사 방법론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여론조사를 하는 데가 의도적으로 자료를 그렇죠. 좀 왜곡하거나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지금 겠죠.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나가는데
나가는 퍼센트가 60%다. 지지, 들어오는 지지. 대통령은 40%도 안 되고. 근데 그거는 아주 무의미한 겁니다. 그 사람은 나가기 때문에 100% 지지라도 그 사람은 0입니다. 영향력으로.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보고서 이제 헷갈리는데 이게 다 지금 미국의 대부분 언론들이 지금 조금 좀 불안해하고 있고 그래서 네. 왜 제가 이제 최근에도 뭐 이런 강의하고 그러면은 왜 그 미국 주류 언론들이 그걸 다 이렇게 못 맞추고 있었을까 그러는데 지금 그 지난번 선거의 룰이 아웃사이더와 인사이더의 싸움인데 언론은 다 인사이더에 포함됩니다. 그 권력이에요. 막강한 권력입니다. 인사이더에 포함되는 거는 공화당 국회의원도 들어갑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도 인사이더입니다. 그리고 신문들이 다 인사이더. 그 언론 권력 정말 1년에 몇백만 불씩 버는 앵커우먼들, 앵커맨들 그런 사람들이 한편이 되고 그리고 저거 누구야 도대체 알지도 못하던 인간들 아니야가 한편이 돼서 싸운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도 그런 나는 억한 감정이 많이 여론조사 같은 데서 표현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바마를 조금 더 그러니까 뭐라고 미화시키는 건가요? 하여간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트럼프는 자꾸 네. 그러는데 문제는 이제 한국 언론도 뭐 트럼프에 대해서 불복하는 데모가 미국 전역에서 끊이지 않는다. 뭐 데모가 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크게 보도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자기한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죠. 나가서 난 찬성한다고 데모는 안 하잖아요. 그죠? 반대는 데모하는 것이고. 그래서 찬성이 100명이고 반대가 10명이라도 길에 보이는 건 반대 데모가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틀리게 봤기 때문에 지난번 선거를 대부분 다 틀리게 예측한 것이죠. 미국 선거. 그리고 영국 같은 데 브렉시트도 나가야 된다는 사람들은 나가야 된다고 나가서 데모하지 않았습니다. 있어야 된다는 사람들이 데모했죠. 나가면 큰일 난다라고. 바로 그런 것들 우리가 그래서 난 하여간 오늘 이제 듣고서 프린트를 떠서 읽으면서 너무 쭉쭉 나가고 그런데 옛날에 읽었던 트럼프의 언급은 트럼프의 글은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이면 다 알 수 있다. 뭐 너무나 명확하게 애매한 말이 없습니다. 다 분명해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 제일주의 잡을 갖고 오겠다. 군사력을 늘리겠다. 군사력 늘리는 것도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 트럼프의 또 일로직은 아니고 어긋남 말하고 실자고 어긋남인데 지금 현재 미국 육군이 45만 명입니다. 현재 46만 5천 명. 그거를 그냥 계속적으로 45만 명까지 줄이기로 했는데 54만 명으로 늘리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6만 명을 54만 명으로 늘렸는데 여기 있는 미군 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미군 철수한다, 일본에 있는 미군 철수한다,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이 28,000명, 28,500명 이렇게 치죠. 일본에는 거의 5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럼 이것만 해도 7, 8만 명이 되는데 지금 미국은 46만 5천을 54만으로 만들려니까 7, 8만 명은 늘려야 되죠. 군인 육군수를 늘리겠다는 사람이 한국과 일본에 있는 그 숫자를 빼겠다라는 거는 어딘가 모르게 틀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고서 이제 더 올바른 분석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얘기한 것은 폴리티컬하게 얘기한 것이죠. 네. 후보로서 그 육군도 늘리고 이거 미국 사람들 재밌는 계산하더라고요. 10,000명 늘리는데 16억 달러가 필요하대요. 1만 명 늘리는데 16억 부르면 얼마야? 우리나라 돈으로 1조 6천억 네. 원. 지금 환율로는 뭐 1조 한 8천억, 9천억. 그렇죠. 그 정도 되는데 이것도 그냥 라프하게 계산한 거고, 그러니까 대충 계산한 거고, 그러니까 뭐 병력이 무지하게 비싼 겁니다. 그리고 해군도 우리 여러 번 얘기했지만 350척대로 올리는데 그거는 1년에 250억 달러씩 더 든대요. 이제 만들려면.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제 트럼프가 어느 나라에서 뺀다 이런 말 막 하고, 그리고 유럽은 심지어는 나토는 그거는 있으나 마나요. 옵솔리트라는 말까지 썼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나토에 대해서 국방장관 취임한 사람이 그거 중요하고 우리 아주 훌륭한 동맹이고 아직까지 중에서 그렇게 좋은 동맹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나죠. 트럼프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 기자들이 다시 질문했습니다. 트럼프랑 좀 다르지 않냐 그랬더니
나는 나의 말을 그 사람이 들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장관직을 맡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선거할 때의 레토릭이 이제 실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세계를 정말 자기가 세계와 이제 그걸 할 때 많이 달라지겠죠. 많이 달라질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뭐 트럼프를 조금 이제 비판하는 쪽 언론들이 지난 8년 전이죠. 8년 전에 오바마가 취임할 때는 취임하는 날 무려 7명의 장관이 이미 국회의 비준을 받았는데 트럼프는 단 2명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2명 비준 받은 사람이 그 미친 개 매티스라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그리고 또 해병대 대장 출신인 그 존 켈리 제임스 켈리인가 존 켈리인가 하여간 켈리 그 국토안보부 장관 그 둘이 이제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근데 이 국방장관은 98대 1로 네. 압도적으로 통과한 겁니다. 그리고 국토안보부 장관은 88대 11 지금 하나가 배 있는 모양이에요. 원래 100명인데 99로 되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 둘 다 이제 안보를 담당하는 사람인데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이제 오늘 저녁은 아마 파티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미국 그 워싱턴 가보면은 워싱턴에 어떤 호텔 들어가 보면은 클린턴 대통령 때 파티했던 호텔입니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네가 그 거기에 선정된 그거 네. 그 자랑스러운 일이지. 근데 이제 그 한 곳에서 다 못하니까 몇 군데서 이제 기념 파티를 하면은 그 대통령들이 당선자들이 여기저기 갑니다. 이렇게 호텔을 돌면서 그 파티에 참석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한마디 하고 또 뭐 춤도 한번 추고 가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재밌는 얘기가 있지. 그 호텔 파티를 밤새도록 돌면서 즐긴 대통령이 클린턴입니다. 색스폰 연주도 직접 하고 어떤 경우면 클린턴은 아주 그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갖고 다 다니면서 그 호텔마다 다니면서 이제 즐거움을 이제 만끽을 했죠. 그런데 그거를 제일 안 한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입니다. 앞에 이 오바마 바로 앞에 아니 아들 부시. 네. 아들 부시가 아주 그 사람은 이제 무지하게 경건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AB라고 그래요. BA, Born Again. Born Again이라는 게 이제 교회 다니다가 자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춤추고 이런 걸 잘 못해요. 금욕주의 성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뭐 술도 많이 먹고 담배도 많이 피우고 그런 사람인데 그걸 일체 그러니까 한 40 되는 날 그 완전히 기독교화 한 다음에 그래서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오로지 성경책 열심히 읽고 그런 사람이 됐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취임하고 나서 그랬습니다. 자기는 이 대통령 취임한 날 가장 먼저 이제 잠자리에 들어가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그러니까 춤추고 그런 게 별로 즐겁지 않으니까. 근데 뭐 트럼프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기분을 느끼고 있을지. 근데 일은 이제 정식 업무는 월요일 날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내일은 또 일요일이니까. 미디어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적대적인 반응을 그렇죠.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신문에 이제 CNN 기자한테 네 질문을 안 받겠어라고 이제 소리 지르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게 대통령 당선자 이제 인터뷰죠. 뉴스 컨퍼런스인데 그거를 중요하다고 내면 안 됩니다. 그 당선자 컨퍼런스의 키워드는 job입니다. job. 직업. 예. 세계로 나간 직업을 다 미국으로 데리고 오겠다를 우리나라 신문에 제일 크게 냈어야지. CNN 기자가 질문했는데 질문 너 같은 질문 안 받겠다라고 했다를 크게 내는 거는 뭐 오보는 아니지만은 대소 경중 판단을 제대로 하지 그렇죠. 못한 것이다. 이 사람이 거기서 네. 하려고 한 얘기가 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지. 뭐 기자들하고 싸웠다는 그거는 가십이죠. 근데 이제 가십하고 뉴스하고를 헷갈리면 그런 분석이 틀려져요. 근데 나는 보고서 뭘 이런 거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어디에서 데모하고 뭐 비욘세가 대통령 취임식에 노래 안 부르겠다. 그거 별로 세상 돌아가는데 지장 있는 말 아닙니다. 그거는 뭐 뉴스 뭐 전파가 조금 아까운 얘기죠. 그렇죠. 그거보다는 네. 더 중요한 말들이 그거보다 더 나와야 되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그 트럼프가 너무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뭐 상징하는 겁니다. 아무튼 트럼프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고 트위터라든가 자신이 직접 국민과 소통하는 수단을 그렇죠. 개발했습니다. 지금 그 트위터를 지금 1,400만 명이 보는데 이거를 백악관 들어가서도 할 거냐에 대해서는 지금 자기도 본인도 트위팅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걸 계속 할지 안 할지는 모릅니다. 근데 아마도 안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는 거가 이게 다 뭐 무슨 비밀 또는 또 뭐 해킹 뭐 이런 거가 지금 요새 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언젠가 그 앞으로 한번 그 책을 한번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책 제목이 Hack to World예요. 이 세상 전체가 지금 해킹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정보 시대의 국가들은 어떻게 싸우는 거냐라는 그런 책을 제가 그 뭐 구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거 한번 읽고 그 책도 한번 그런 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Hack to World에서 해킹 당하는 세상에서 대통령이 트위터를 한다는 거가 과연 뭐 안전한 일인가 하는 거는 인간한 생각을 일인가? 그렇죠. 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이제는 대통령 되면은 또 자기의 그 프레스 세크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등이 뭐 그거 없이도 할 수가 있겠죠. 언론 담당관이 그렇죠. 생기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40분 강연을 이제 마치고 지금부터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가리지 않고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소연 선생님.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이스라엘과 저희 나라가 군사 협력이나 이렇게 동맹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그걸 질문하게 된 배경은 지난 20여 년 동안 그 북한과 이란은 밀접한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 북한이 그 핵 개발하는데 이란의 자금력과 또 구소련 붕괴 시 그 러시아의 핵 과학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예. 그렇죠. 북한은 그 대신 이제 이 소형 미사일과 그 게릴라전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교관을 지원하고 그렇죠.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하마스하고 헤즈볼라 네. 여기 갖다 지원을 많이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 북한을 이거 손봐야 될 주적 1호를 삼고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근데 어쩌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있던 차에 우리는 그 다층 미사일 방어 체제가 잘 돼 있는 이스라엘과 그 협력을 좀 해가지고 그 아이언돔이나 최근에 보니까 그 LO3까지 이 개발한 그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그 우리 협력 관계를 해가지고 그 북한을 우리가 중국의 전승절에도 참석했고 또 얼마 전에 지난해에는 그 이란의 이란도 방문해가지고 히잡도 쓰고 이런 모든 행동이 부질없는 것이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갈 거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가지고 그 사드 문제도 미국이 지금 굉장히 미국의 자존심을 중국의 자존심을 건드는 그 사드보다는 이스라엘의 아주 다양한 기술을 우리가 해가지고 중국의 자존심도 어느 정도 이렇게 건드리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걸 잘 해가지고 이런 협력 관계를 하면은 이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이게 제 생각이고 이게 하다 보면은 이게 여러 가지 막히는 게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걸 어떻게 좀 극복해 나갈 방법은 있는지 제가 알고 싶은 거 이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하여간 박근혜 대통령의 그 외교라는 거가 나는 좀 솔직히 반대를 무지하게 많이 한 편입니다. 이게 그 외교에 그 리얼리티가 없어요. 리얼리티가 없이 너무 이렇게 이상과 환상이 많습니다. 안 될 거를 된다고 믿고 그리고 뭐 하여간 방문한 데도 보면은 그런 나라는 안 가도 되는데 이제 나쁜 말로 그냥 말하면 양아치들인데 저걸 뭐하러 만나러 가지 않은 뭐 남미의 그 독재 국가들 뭐 이런 데 열심히 갔다 오고 그러는데 이란 가고
정말 거기 친구는 우리랑 생각과 사상과 뭐 이런 걸 같이 하는 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무기를 사오고 그러는 거는 진짜 괜찮은 방안입니다. 그러면 뭐 미국도 별로 화 안 내고 그 이스라엘 그거 또 세계적으로 무기가 좋고 아이언돔 같은 거는 미사일 웬만한 거 다 막습니다. 그런 거 서울 같은 데도 하나 쳐놓으면은 뭐 북한 미사일 아무리 갖고 있어도 뭐 중립화 시킬 수 있고 그런 방안은 정말 그 잘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근데 여기 지금 우리 뭐 정치가들이 그런 데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지난 18일 날 국제 정치학회하고 역사학회가 사회학회 네. 그 공통 세미나를 했는데 뭐 한국 사회 어디로 가고 있는가 뭐 대토론회 시국 대토론회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나보고 와서 그 한번 강의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저 강의 아니라 발표를 하라고. 근데 그 앞에 사회학자들 뭐 무슨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게 나라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촛불 집회 가서 들은 얘기다 말이야.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그 다음에 그 사람 세션 지난 다음에 지금 앞에 세션에 계시는 분이 이게 나라냐라고 촛불 든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나는 태극기 든 사람들도 이게 나라라 하는 소리를 들었다. 태극기 든 사람도 이게 나라냐 하는 소리를 하더라. 그 지금 당신이 들은 이게 나라냐 하고 내가 들은 이게 나라냐가 같은 소리냐. 지금 한쪽에서 저 얘기만 했는데 이게 같은 소리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그냥 뭐 좀 이렇게 그 붕괴시키는 얘기를 쭉 했더니 밑에 있는 듣고 있던 어떤 여자입니다. 한 40대 정도 된 것 같아요. 좀 당황해서 하는데 질문을 막 못하더라고요. 막 만드는데 질문이 너무 길어. 한마디로 그러면 선생님 같은 분은 어떤 사람이 대통령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박근혜 같은 거가 있어도 된다는 소리예요? 라고 묻는 거로 저는 들었습니다. 내가 이제 그 사람한테 답을 하기에 질문이 좀 너무 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사람이 대통령 돼야 되느냐 지금 물어보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있길래 나는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왜냐면은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해주고 우리를 억울하지 않게 해주는 거는 시장님 도지사도 할 수 있고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 건 우리 아버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나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 나라를 지키는 거는 그건 대통령 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킬 사람을 뽑으면 된다고 나는 보고 있죠. 라고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쪽으로 그래서 내가 그랬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상당 부분 특별히 촛불 시위하는 사람한테 핵 문제가 문제입니까? 그랬어요. 북한 핵의 문제가 그 사람들한테 문제입니까? 지금 안보가 문제가 아닌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선생님이 이스라엘까지 간 건 너무 멀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북한이 문제가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북한에게 문제라고 인식을 못하는데. 그렇죠. 북한에게 문제라고 인식을 못하는 사람이 그걸 막겠다고 아이언돔을 이스라엘에서 가져온다? 상상이 안 가는 얘기죠. 그래서 대통령은 국제정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자기 직책이 그거니까. 지금 또 질문하신 골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사드 대신에 아이언돔을 갖다 놓는다면 중국의 반발도 좀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럴 경우에 미국의 반응은 과연 어떨까.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논리가 지금 미군 부대를 지키기 위해서 미군은 직거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 우리가 미군한테 너 지켜주려고 내가 이스라엘제 사다 줄게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너 지키려고 네가 여기 있으니까 너 지키려고 내가 이스라엘 거 사다 줄게. 미군은 자기 거가 있는데 자기 거로 해야죠. 자기 도시락을 먹어야지. 성능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성능의 문제가 아니죠. 네, 이런 말씀이시죠. 그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뭐 내가 잘 아는 뭐 보수의 변호사가 사드를 갖다 놔야 된다고 얘기하러 이제 텔레비를 나가야 되는데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고 나한테 질문을 했는데 내가 그거는
이제 그 미군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더니 그 서울 지키는 게 아니에요라고 거꾸로 묻더라고요. 그런데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미군이 자기를 지키려고 갖다 놓는 거예요. 논리. 북한이 미사일이 너무 좋아져서 내가 여기 있기 어려워졌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군이 집차를 좋은 거 갖다 놓든 나쁜 거 갖다 놓든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미국 집차가 새로 나온 게 있으니까 난 이거 갖다 놓겠다. 그 뭐 예를 들어 탱크가 새로 나왔으니까 지금 그 탱크 버리고 새 걸 갖다 놓겠다라든지 또는 해병대처럼 M1보다는 M60이 더 좋아 옛날 거지만은 그냥 고물 그냥 쓰든지 그는 자기 맘대로거든요. 근데 미국이 나를 지키려고 지금 팩3가 있는데 팩3는 조금 불안하고 그래서 사드로 바꾸겠다 하는데 그거를 중국이 뭐라고 그랬고 우리도 또 뭐라고 그랬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금 그 아예 그 진단과 처방이 다 틀리는 겁니다. 응? 중국이 뭐 한다고 중국이 어제 보니까 우리나라 뭐 공기청정기 이렇게 전부 다 불합격시켰대. 퀄리티 안 된다고. 메이드 인 차이나는 뭐의 상징입니까? 솔직히. 그래 지금 웃기는 일이 벌어지죠. 또 그거를 뭐 화장품은 또 왜 화장품이 싸다고 왜 관계돼요? 얼굴 이뻐지고 싶어서 사람들이 바르는 건데. 그거는 지금 그게 그러니까 대국이 못 되는 거죠. 근데 여기 그 토를 보니까 우리가 언제 중국이 민주국가가 되면 우리는 이제 적이 없는 나라가 된다 그랬더니 중국 사람이 중국은 민주국가가 돼야 된다라고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네.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되면은 멕시코가 미국을 안 무서워하는 이유는 미국이 민주주의라서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설마 저 나라가 일 없이 나를 총으로 쏠까? 그거죠. 그래서 그 국제정치 이론 중에 제일 큰 이론 데모크라틱 피스 티어리 민주국가끼리 거기도 누가 이제 토를 달았는데 민주국가끼리는 서로 싸운 적이 없습니다. 아르헨티나하고 영국이 싸웠을 때 포클랜드 워 그거를 민주국가로 쳤는데 아르헨티나는 대장이 지휘하던 나라예요. 대장이 군복 벗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거는 민주주의하고 그건 군국주의입니다 거의. 민주주의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은 일정 기간 동안에 대통령이 물러나고 국민들이 선거하는 나라 뭐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 맞추기 아주 힘들어요. 대한민국이 그걸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참 세계적인 나라가 된 거죠. 이 포클랜드 워에 관한 또 에피소드가 있는데 1982년 월드컵에 아르헨티나 대표팀이 출전했지 않습니까? 마라도나가 증언하기를 그때 이제 20세였죠. 전 세계 언론이 포클랜드 전쟁에서 아르헨티나가 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하니까 우리들은 이겼다고 알고 있는데 왜 전 세계 기자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지? 그래서 선수들끼리 기가 막혀서 진실을 확인하고 라커룸에서 가슴이 아파서 울었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언론 통제를 심하게 했던 군국주의 정권이 바로 포클랜드 전쟁 당시에 아르헨티나 정권이다. 이런 얘기죠. 이긴지 진지 그 독재국가 국민들은 이긴지 진지 모릅니다. 졌다는 건 보도 안 하면 되니까. 자기네가 이긴 것만 보도하고. 그래서 언론이 잘못되면은 참 그건 나라가 망하는 것이죠.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김준환님. 그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가 돼가지고 군사력을 늘린다고 했잖아요. 이제 얼마 전에 그 주말트 구축함을 한반도에 파견을 했는데 저는 군사적으로 궁금해가지고 만약 이제 3번함부터 레일건이 달려서 나온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만약에 지금 2개 만들어놨죠 지금. 네, 만약에 레일건단 주말트급이 이 한반도에 있다면 북한과 중국이 지금보다 더 어느 정도 위협이 될지 그게 궁금해서. 먼저 레일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무기는 그러니까 우리 그거 언젠가 또 한 번 했어요. 네. 내가 우리 사무실에서 그 책도 보여줬지. 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의 그 과학이 군사력에서 무지하게 발전하는데 거기 이제 미국에서 DARPA라는 얘는 연구소도 아니고 그냥 어떤 조직인데 Defense Advanced Research Planning Agency 한국말로 번역도 고등 군사기술 계획 무슨 계획국 거기는 자기가 연구를 안 하고 그냥 미국의 천재들한테
아이디어 있으면 내세요. 어떤 무기를 만들면 좋을지 내세요. 그런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천재들한테 아무 일 안 해도 상당 부분의 급여를 준다는 거. 그렇죠, 그렇죠. 하나의 실례로 미국의 그 공군이 만든 연구소가 그 랜드라고 RAND라고 해갖고 저 캘리포니아 LA 부근에 있어요. 랜드 연구소라고, 랜드 콜포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아예.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상주하는 박사들이 엄청 많은데 랜드 연구소에서 노이만이죠, 노이만. 네. 그 프린스턴 대학의 수학과 교수한테 당신 그 면도하다가 좋은 생각 떠오르면은 우리한테 전화를 걸어주세요. 생각 안 떠오르면 안 걸어도 되고, 그러면 한 달에 우리 박사님한테 주는 월급만큼 월급을 드릴 테니까 거기 교수 월급 따로 있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뭐 이 아이디어를 보내요. 근데 그 다르파의 그 구호가 우리는 다른 나라의 기술 혁신에 놀라지 않는다. 우리는 다른 나라의 기술 개발에 기술 혁신에 놀라지 않을 것. 그리고 미국은 최소한도 다른 나라보다 10년 앞서갈 것. 근데 그 레일건이라는 거의 특징은 속도가 무지무지하게 빠르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뭐 총 쏘면은 총알이 빠르죠. 네. 뭐 화살처럼 빠른 세월, 화살도 빠르고, 그 빠르면 타격을 받았을 때 늦게 가면 화살 늦게 오면 맞아도 뭐 그냥 아플 정도지 안 죽잖아요. 빠른 거는 그냥 뭐 뚫고 지나가 버리지. 바로 그런 개념의 건인데 난 뭐 그 물리학적인 건 모릅니다. 근데 뭐 워낙 속도가 빨라서 그거는 방어 불능이고, 그리고 뭐 화력 좋고 멀리 가고. 지금 미국이 레이저 포인터를 그 무기로 만들어서 지금 그건 달고 있습니다. 벌써 그 레이저건이라고 그러는데 색깔이 초록색 빛이 나가요. 찍찍 쏘면 초록빛이 나가는데 그거 한 발의 위력이 40만 달러짜리 미사일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한 발 쏘는데 59센트밖에 안 들어요. 1달러도 안 되는 겁니다. 59센트면 뭐 얼마야? 뭐 돈도 아니죠. 동전이죠, 동전. 그러니까 한 1,000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바로 뭡니까? 그걸 이제 영어로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그래서 군사 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군사 혁명. 그래서 그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미국 국력을 분석할 때 미국은 다른 나라보다 하나 앞선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 어느 시점을 보더라도 두 상대방이 그 퀄리티가 다른 무기를 가지고 싸운 적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단하고 그 한니발 그 네. 저 뭐야 그 카르타고. 카르타고 카르타고와 한니발 로마. 걔네들이 갖고 있는 창 누가 더 창이 좋았을까요? 차라리 카르타고가 더 좋았을 수도 있다고 얘기할 정도가 되는 겁니다. 네. 로마의 창이 살짝 짧았습니다. 그렇지. 로마가 더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기에서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영국군하고 독일군이 1차 대전할 때, 2차 대전할 때, 또 태평양 전쟁에서 미군이 들고 있는 총하고 일본군이 들고 있는 총하고 그게 그거예요. 비행기도 일본의 그 제로라고 미쓰비시에서 만든 비행기는 제로센. 제로센이라는 비행기는 전쟁 초기에는 미제보다 차라리 더 좋았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미국이 그 개발해갖고 전쟁 끝나버리면 미국 비행기들이 더 좋았는데,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은 아직까지 이 세상에 어떤 전쟁 양쪽에서 질적으로 차이나는 무기를 가지고 싸운 팀은 없었다. 근데 지금 미국은 미국 빼고 어느 나라보다도 질적으로 한 차원 높은 걸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적으로 높은 애하고 정규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높은 놈하고 정규전하면 지기 때문에, 그래서 바닥으로 전쟁 수준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게릴라전. 그래서 전부 다 미군도 소총, 알카에다도 소총, 소총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 미국이 갖고 있는 그 M16이 AK-47보다 이렇게 특별히 탁월하지 않습니다. 뭐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벨을 내려놓고 해야 되는데, 정규전을 할 경우에 이제 뭐 레일건을 단 그 주멀트가 나오면은, 그러니까 중국이 그런 거 보고 핏대를 내야지, 사드 가지고 핏대 내는 거는 핏대를 너무 빨리 낸 겁니다. 잘못 낸 거죠. 나중에 그거 이제 올 텐데, 내년에. DDG가 지금 그
제럴드 포드가 금년 4월에 이제 실전 배치됩니다. 네, 새로 건조된 항공모함 그렇죠. 제럴드 포드호. 이제 4월달에 이제는 오는 거예요. 걔가 어디로 오냐? 동해바다로 오겠죠. 동해바다로. 뭐 어디 다른데 갈 데 있나요? DDG들 그 지금 오목 말한 거 그거는 구축함인데 스텔스입니다. 구축함인데 어선으로 잡혀요. 그러니까 뭐 180m가 넘는 놈이 근데 그거가 이제 떠 있는 거 사진들 보면은 떠 있는 그 모습도 이렇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해군 나중에 인천 가서 한번 해군배 보세요. 그 색깔이 뭐 바다의 수평선 바다에 이렇게 보면 수평선 보이잖아요. 그 색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배가 수평선에서 아예 안 보여요. 눈으로도 안 보입니다. 그 이제 그 색깔을 이렇게 맞춘 거죠. 근데 DDG는 가까이 있는데도 이렇게 그 실루엣이 그 배들이 보통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 맞는데 이렇게 되는데 걔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배 뒤집어 놓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주 특이한 모양인데 그 두 대가 이제 나왔죠. 그 첫 번째 임무가 이제 요코스카로 오겠지. 네. 와가지고 동해바다나 뭐 서해바다 막 올 겁니다. 걔는. 그러니까 중국이 못 보니까 북한도 못 보고. 아까 레이저건 한 방은 59센트, 포탄은 얼마라고 그러셨죠? 포탄이 아니라 이제 적의 한 비행기를 쓸 때 미사일을 갈기는데 네. 미사일을 갈길 때 40만 달러입니다. 평균. 그러니까 네. 평균은 20만 불인데 네. 지금 제가 내가 썼던 거를 쭉 이렇게 한번 훑어보다가 이 레이저건 한 발은 40만 불짜리 미사일과 같다라는 거를 이렇게 어디서 이때 내가 인용을 하고 쓴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평균 그러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적의 비행기를 떨기 위해서 갖고 있는 미사일 평균 가격이 20만 불입니다. 함대공, 지대공, 그렇죠. 뭐 네. 지대공, 20만 함대공 불. 그 미사일이 네. 20만 불이면은 2억 5천만 원. 그러니까 이거는 2억 5천만 원 맞죠? 네. 20만 불이 59센트가 된 것도 혁명적이지만 포탄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시설, 장비, 물리적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는 그렇죠, 점에서도 그렇죠. 비교 포탄은 불가능이네요. 한 발이 옛날에 그 월남전에서 그 우리 군인들이 쏠 때 그때 값으로 카메라 한 대 날아간다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카메라는 지금 거보다는 훨씬 비싸요. 기계식으로. 네. 그러니까 한 니콘 뭐 지금으로 치면은 한 $1,000 아니지. 비싼 카메라는 그래도 그렇죠. 몇백만 원 하죠. 그 월남전에서 우리 국군이 그래서 카메라 한다. 그때는 그 월남에서 카메라 사갖고 오는 것도 가족들에 대한 로망이었습니다. 큰 선물입니다. 스포 쏘면서 카메라 한 대씩 날린다고 한 발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아무튼 어느덧 또 예정된 시간이 다 됐어요. 벌써 됐어요. 네. 시간은 잘 가네, 그지? 네.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공개 강연은 2월 둘째 주, 셋째 주 토요일에 계속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후원금을 받으면 후원기관이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여러 종류의 청탁을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베나TV의 제작에 관여한다면 이는 배우고 나누자는 저희의 취지를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몇몇 시청자분들이 가끔 후원을 해주십니다만 그때마다 감사하면서도 죄송스럽습니다. 베나TV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베나TV가 앞으로도 꾸준히 알찬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